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경로와 일본 경로를 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겠는데, 최근에 지금 상황이 제가 과거에 일본의 90년대 상황하고 유사점이 많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이 부동산 부채 모래성은요, 부채 모래성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했던 어떤 금융위기든 간에 되게 속성은 비슷합니다. 속성은 비슷해요. 그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금융은 기본적으로요. 금융은 기본적으로 탐욕적이기 때문에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고수익을 추구를 해요. 고수익을 추구하려면은 자연히 뭐냐면 높은 위험 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높은 위험 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냐면 안전장치를 소홀하게 하는 거죠. 안전장치를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다 그러니까 제거해버리는 거죠. 예? 제거한다는, 이게 위험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단지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걸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금융위기의 속성은요, 다 똑같아요. 금융위기의 속성은. 그러다면 뭐냐면요, 고수익을 추구를 하는 데 속에서 안전장치를 소홀하게 하는 게 한 측면이고요. 또 하나 측면은 뭐겠습니까요? 돈 벌 때 벌자 해가지고 물 들어올 때 노졌자는 얘기 있듯이요. 돈 벌 때 벌자고 해가지고 가능한 한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사업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예? 사업을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죠. 레버리지를요. 지금 뭐냐, 부채를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이 그 매출액을 증가시켜가지고 많이 그러니까는 이 거래를 규모를 늘려가지고 수익을 그러니까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이 두 가지가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과도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채를 동원합니다. 레버리지를 동원을 해. 이게 모든 금융위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속성이에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요? SMBS라는 게 뭐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만든 증권이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은 신용도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니까 대출 기준, 은행의 대출 기준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직장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금을 막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대신 금리가 높아요. 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수익이죠. 그 대신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상환할 그러니까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금은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은 팔아가지고 그 대출금 다 상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택가격이 항상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대비를 다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의 금융위기의 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택담보대출금을 가지고 채권을 만들잖아요. MBS를 만들면요, 이거 안 팔립니다. 안 팔리죠. 왜? 이거는 파산할 확률이, 즉 투자금을 해소할 확률이, 해소하지 못할 확률이 한 10%인데 이런 거 누가 투자를 해요? 못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알면서 투자하겠냐고요. 못하지요. 정확한 정보를 안다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팔릴 수 있게 그러니까는 일종의 그러니까 조작질을 한 거죠. 그 상품이 제가 뭐랬습니까? 부채담보증권, Collateral Debt Obligation, CDO라는 상품이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주관사들이 특수목적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냐면 SIV라는 것도 이것도 스페셜 인베스트먼트 비클이라 해가지고요, 특수 투자 목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증권을 만들지요. 그게 소위 말하는 CDO라고 과거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CDO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법을.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금융회사들이 이 CDO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굉장히 수익이 높고 거기다가 위험성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낮춘 거예요. 아주 통계적인 그러니까 장난질을 쳐가지고요, 낮춘 거야. 수익은 높으면서 위험성이 낮은, 이거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요. 근데 그렇게 만든 거야. 예?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품에 대해서 투자가 엄청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금융회사도 막 투자하고,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낮추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아요, 이 상품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CP, 기업 어음도 발행한 거예요. 또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CP는 단기 자금 조달이잖아요. 자금을 조달해가 또 CD로 투자하고. 그래서 장부상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 실현된 거잖아요. 장부상으로. 그거 가지고 막 돈자치한 거예요. 월가애들이. 예? 거기다가 뭐냐면 심지어 뭐냐면은 그것이 파산했을 때, 그 상품이 파산했을 때 그러니까 보험 상품은 CD에서도 엄청나게 발행을 하고 앉아있고. 예? 그 여기에 엄청난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연쇄적인 그러니까 부실이 생긴 거죠. 연쇄적인 부실이.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위험성을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는 그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풀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CP를 발행해가지고 막 사들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막 매출액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더 늘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 주택을 팔아도 자산 가치가 대출금을 상환을 못하는 정도 되니까 연쇄적으로 이게 다 가격 하락이 이어지게 되죠. 그럼 한국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영어까지 끌다가 투자했다는 이 사람들이 영끌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 투자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젊은 분들이 막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투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걸 전망을 한 겁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걸 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끌이 투자를 한 거는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민스키 모멘트에서 마지막 단계인 폰지 투자입니다. 폰지 투자는 뭐예요? 폰지 투자는 새로운 그러니까는 투자금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자 갚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자 갚기도. 사람들한테 막 그러니까 내가 고수익을 실현해 줄게. 10% 이자, 10% 수익 보장해 줄게 하면 사람들 자금을 조달을 해. 그래가지고 이 자금 조달한 거 가지고 앞에 사람한테 빌린 돈을 이자를 지급을 해. 10%. 그러니까 고수익을 주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막 환호를 하죠. 근데 이게 돌려막기가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지. 폰지 게임이라, 폰지 투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영끌이라는 게 지금 대부분 생기는 게 뭡니까요? 겨우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몇 달 아니면 1년 정도 내 월급을 가지고 이자를 막으면은 그 다음에 집값이 올랐을 때 그걸 팔고선 차액을 내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작동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집 거래는 안 되고 심지어 뭐냐면 집 가격이 또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자는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이제 이게 작동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갭투기가 뭡니까? 갭투기는 결국 뭐예요?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레버리지 이용한 거잖아요. 네? 레버리지요. 그럼 영끌이라든가 갭투기 부동산은요,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이 심지어 하락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뭐냐면 금리 부담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금리 인상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무리한 투자를 했던 거예요. 위험한 투자였던 거죠.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가 5% 이상으로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 정도에서 이게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 부담이 절대적인 부담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게 부실화된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취약한 거예요. 요 정도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예? 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위험 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예? 고위험 부동산 상품인 거야. 이 영끌이나 갭 투기는요, 고위험 부동산 상품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예? 이거고요. 그 다음에 PF 대출 네트워크도 똑같습니다. PF 대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가 그러니까 뒷받침될 거라 해가지고 막 사업을 벌린 거 아닙니까? 예? 건설회사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는 자기 돈으로 땅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업을 못 벌이니까는 땅 사는 거는 대신 시행사가 하고 아니면 재건축 조합이 하고 자기는 그러니까는 건설 부분만 나눠가지고 여러 사업을 벌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간 거 아닙니까? 그걸 레버리지 기법 올린 거죠. 근데 부동산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한다면 이것도 문제 안 생겨요.
모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을 막 저희 사업을 벌리는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소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하지 않는 순간에 이거는 연쇄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연쇄 부실이. 예? 그런 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고위험 부동산 상품이죠. 그러면서 고수익이죠. 왜? 레버리지 기법을 이용하려다 보니까는 토지 매입한 일반 국민들조차도 이제는 다 이제 이해가 됐을 정도로 브릿지론이라는 게 하도 그냥 기사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브릿지론이라는 게 뭐예요? 땅 매입할 때 이금융권이라든가 이금융권에서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땅 매입하는데 동원한 돈들인데 굉장히 고금리잖아요. 고금리. 근데 이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은. 그렇죠?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건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시행사,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건설에서는 더군다나 신용 보강까지 해주고 자기들 보증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지급보증 같이 물린 거 아닙니까? 네? 이금융권 모두가 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그냥 짓기만 하면은 사업만 벌리면 다 돈벌이 돼. 해가지고 막 벌린 거잖아요. 그리고 최대로 벌린 거야, 최대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조 해가지고 최대로 벌린 거야. 그게 과잉 공급이 된 거죠. 과잉 공급.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가 넘어서 버리고, 예? 더 이상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야. 한 3.5%까지 올렸는데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그러니까 부채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요를 이 샘물이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부채를 동원해가지고 매입을 해주면은 부동산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면은 이게 문제 안 생기죠. 그런 사업은 누구든지 하지. 그런 사업은 누구든지 하죠. 예? 그런 사업은 누구든지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뒤늦게 정부가 지금 지가 나서서 수요 창출하겠다는 거야. 예? 자기 혼자만 가도 안 되니까는 국민들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생아 특례론이니 보금자리 특례론이니 해가지고 유인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는 경제 주체들은 알았거든. 경제 주체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발 빼지. 발 빼는 거야. 예? 이건 지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이거 봐보세요. 2022년 2분기에 윤석열 정권 출범을 했어요. 이게 분기별 연성장률입니다. 분기별 연성장률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작년도 성장률이 발표됐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속보치로 1.4%라고. 네? 1.4%라고 하고요. 그게 정확하게 1.36%입니다. 반올림 해가지고 1.36%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원계열이라는 건 그냥 1, 2, 3, 4분기를 다 합쳐가지고 그 이전 2022년 1, 2, 3, 4분기로 그러니까 이거 나눈 거예요. 그게 1.36%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분기별로 하게 되면은 작년 3분기 때 할 때는 계절 조정을 합니다. 계절 조정을 하게 되면 1.3%뿐이 안 나와요. 하여간 1.3이든 1.4든 간에 1.3% 안팎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작년 4분기 거를 그 이전 4분기 거로 나눈 겁니다. 그게 1.3%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 분기별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2022년 2분기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2022년 2분기가 자기 정권 때지만은 그 앞에 3분기는 문재인 정권 때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이 섞여 있는 때가 언제까지냐면은 2022년 4분기까지예요. 예? 이때까지 3.6에 있던 게 2.6으로 쭉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순수하게 윤석열 정부 기간만 이제 포함된 게 작년 1분기부터입니다. 작년 1분기부터는 순수한 윤석열 기간이야. 그때 2.1%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1%쭉 미끄러지잖아요. 1%가 계속 나고 있잖아. 1%대 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이게 언제냐? 일본의 잃어버린 90년대 성장률이에요. 예? 일본의 잃어버린 90년대요. 성장률인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분기별 연성장률을 일본의 그러니까는 자산시장 거품 붕괴가 있었던 91년 4분기 이때 전후로 해가지고 또 보게 되면요.
주황색이 일본의 분기별 연성장률입니다. 파란색이 한국의 분기별 연성장률이에요. 예? 일본이 자산시장 거품 붕괴되고 난 다음에 쫙 그냥 떨어지잖아요.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한국은 지금 그보다 좀 느리게 떨어지고 있지만은 왜 그렇습니까요? 방어하는 거야. 방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분기별 연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초창기에 쫙 떨어지죠. 떨어져가지고 93년도 전후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집니다. 네? 일시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장률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 토목건설을 벌입니다. 토목건설을 벌여.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도 됩니다. 90년대 중후반 때는 5%까지 이렇게 올라가져요. 분기별 성장률이, 연성장률이요. 예? 올라가져요. 이걸 보고선 당시에 일본도 뭐냐면, 경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원한 게 효과가 있었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게 반짝 효과 나타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효과가 마중물로 이제 그러니까 이 펌프질 할 때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수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몇 번 이렇게 펌프질 되더니만은 그게 다시 수압이 빠지면서 다시 쫙 미끄러진 거야. 예? 그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이게 지금 이 그림이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분기별 연성장률이에요. 보게 되면 중간에 반짝 효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다시 꺼지잖아요. 예? 다시 꺼지잖아. 한국도 이 식으로 갈 겁니다. 예? 왜? 올해 그러니까 좀 재정을 상반기에 70%를 지금 당겨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목건설 잔뜩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GTX 사업도 지금 막 버려가지고 재건축 이것도 뭐 규제 완화하고 뭐 다 풀고 해가지고 막 이제 부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주 안 됩니다. 안 돼. 왜? 너무 부채가 높아서 민간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빚을 막 조달을 해가지고 열심히 막 사줘야지만 되는 거야, 이거는요. 옛날처럼. 미친 듯이. 우리 2021년 전후에 전 국민이 미친 듯이 그러니까 막 빚 동원해가지고 막 부동산 투기하고 막 그래, 했을 때처럼 해야지만 이게 다시 잠깐 반짝할까. 근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다고. 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가계 소득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자, 이게 민간 소비 분기별 연상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분기 이후에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일본 봐보세요. 일본이요. 일본이 이랬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는 거품 붕괴되고 난 다음에 쭉 떨어져가지고, 예? 비싸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보게 되면요. 이거 봐보세요. 파란색이 한국이야. 민간 소비 연성장률이요. 주황색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이렇게 저기 크게 안 떨어지잖아요. 완만하게 떨어지는 데잖아. 근데 한국은 작년 1분기부터 급속하게 떨어지잖아요. 한국이 왜 이렇게 가계 소비 하락이 빠를까요? 가계 소비 하락이 빠를까요? 이겁니다. 이게 한국의 가계부채하고 일본의 가계부채. 저건데, 일본은 당시에 그러니까는 60%대 후반이었었어요. 가계부채가요. 우리는 지금 100%가 넘잖아요. GDP 대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뭐냐면 이게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가계부채가 이 감소 속도가 1.7%포인트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한국은 그 2배, 3.9%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예? 같은 이렇게 비싼 비교 기간 동안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이 그만큼 가계부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사람들이 이 소비할 여력이 그러니까는 소비할 여력을 줄이는 거죠. 소비할 여력을.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기업 부채 봐보세요. 근데요. 당시에 일본은 기업 부채가 사실 더 심각한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기업 부채도, 이게 주황색이 일본의 기업 부채인데, 기업 부채는 계속 지원을 받아가지고 크게 안 증가했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기업 부채가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기업은요. 한국은 기업이 부실화됐는데, 이걸 새로운 부채로 지원을 받는 거야. 금융지원 받아가지고, 이걸 막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기업 부채는 계속 증가하지. 예? 근데, 낡은 빚을 막기 위해서 새 빚을 빌린다면요. 이자 비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자 비용은요. 그거 잠깐 뒤로 미루는 거지만은 더 큰 화를 가죠. 더 큰 화를. 지금 PF 대출 그러니까 PF 대출 연기하면서 가서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PF 대출에 지금 연체 이런 것들이요. 설비 투자 추이 봐보세요. 설비 투자 추이.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요. 2021년 이후에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도 설비 투자액이 2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예? 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투자할 적이 없는 거예요. 수출액만 작년에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오죠. 작년에 증가했죠. 예? 그러니까 2021년, 2022년도에 2023년도 조금씩 증가했잖아요. 이게 한국 원화 기준입니다. 한국 원화 기준인데 달러 기준으로 봐보세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3년 작년도에 6,324억 달러인데 이게 2021년도 6,444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나 더 줄어든 거잖아요. 환율 효과입니다. 환율 효과. 예? 일본 닮아가고 앉아있는가 이것도. 예? 환율 효과예요. 예? 한국에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작년에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환율 효과라 이겁니다. 작년 재작년요. 자, 그런 점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도 보이면서도 한편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취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취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정부가 개입한 방식이 국민들로 하여금 선행학습을 시킨 거야, 사실은요. 네? 선행학습을.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다 동원하는데 시장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시장은 이미 공포가 지배하는 거예요. 공포 확산, 내가 그랬죠. 공포 확산, 공포 지배 단계로 진입했다.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더군다나 지금 뭐냐면 기업 투자가 지금 이미 지금 사실상 멈춰버렸고요. 멈췄고. 그렇죠? 가계 소비도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예?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수출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수출만 지금 남았는데 예? 수출이라는 것이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 기준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달러 기준으로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백척간두에.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가게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지금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보도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 1%대 성장률이 고착화됐는데 이 추세로 일본의 추세가 반면교사를 삼는다면은 1%가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예? 조만간에 무너져. 1%대가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이 저게 지금 뭐 온갖 거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저기 이제 펌프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과거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토목권 회사 버리면은 지금 이 부양이 될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망상입니다. 망상 한마디로 말해서 망상이에요. 토목권 회사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첫째는 예? 경기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해당 기업들의 주머니에 조금 돈이 좀 돌아갈 뿐이죠. 해당 기업들의 돈이 조금 돌아갈 뿐이고, 예? 그 일자리 별로 토목권 사업이 일자리 많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민주당이 이럴 때 민주당이 만약에 총선 승리하고 집권을 하면은 그러면 희망이 보이는가?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죠. 예? 빛이 보일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이 그러니까는 이 아수라장 만드는 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훈수나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거 플러스가 있어야죠. 플러스가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자기 스토리가 없다 이겁니다. 네? 자기 스토리가. 국민들은 자기 스토리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희망을 안 가져요. 지난 2년 동안에 겪으면서 더 이상 희망을 안 갖는다고. 겪어봤잖아요. 부자 감세나 하고, 예? 뻔뻔스럽게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요. 희망을 안 가져. 안 갔는데,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선거 투표를 열심히 할게. 그럼 투표 열심히 잘하고 나면 뭔가 달라지겠는가? 이걸 좀 보여줘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이게 좀 보여줘야 될 게 아니냐고요. 민주당 정권이 되면은 좀 뭔가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려면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지. 자기 스토리가 없으면요, 직업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존재 가치를 못 갖습니다. 존재 가치를 못 가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사체죠, 반사체. 반사체뿐이 안 됩니다. 남에 의해 가지고 자기 존재가 그러니까는 결정되어지는 그런 걸로는 희망은 못 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제가 민주당 좀 정신 차려라. 예?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이걸로 제가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